퇴직금 할게요. 퇴직금. 퇴직금도 설정을 하는데 이것도 추정의 개념인 거죠. 얘도 12월 31일마다 해요. 그러니까 대손 추정이랑 여기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거든요. 그 둘 다 12월 31일에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추정이니까 114랑 115가 추정이거든요. 114, 115 두 개 똑같은 문제예요. 114, 115는 같은 문제인데 왜 두 개를 넣냐? 이유가 또 있겠죠. 그리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문제는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 그러니까 붕괴를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해진다 그랬죠. 붕괴를 할 필요는 없는데 원리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14번을 한번 보시면 영업부 제조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비용 처리할 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이 나온다면 영업부는 800이고 제조부는 500일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대손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대손을 추정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을 잡아버렸죠. 왜냐하면 뇌피셜이지만 그냥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퇴직금을 쌓는 거거든요. 그럼 퇴직금도 돈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방향은 부채의 증가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이에요. 왜냐면 돈이 나가는 걸 생각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용을 쌓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쌓을 것이냐가 문제겠지. 그러면 영업부 제조부가 있는데 영업부 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영업부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가 잔액이라고 되어 있죠. 잔액. 요거만 표시를 하고 잔액. 남아있는 금액이죠. 잔액은. 그리고 추계액 있죠. 오른쪽에는 추계액. 잔액이랑 추계액만 표시할게요. 그러면 잔액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팩트지, 팩트. 근데 추계액은 뭐냐면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니까 추정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표 금액이에요. 이만큼 나갈 거라고 추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으로 만들어야지. 실제 의미는 목표 금액이란 소리예요. 목표 금액. 그럼 방향이 잔액에서 추계액으로 가겠죠. 잔액에서 추계액으로 화살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업부 얼마 해야 될까요? 300. 지금 2,500이 있어. 근데 2,800이야 내 생각에. 300을 더 해야지. 안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300이에요. 근데 붕괴 안 해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약간 감가상각비 느낌으로 얼마 하게? 300. 그럼 끝이에요. 그 칸에 300을 쓰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결산 때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는 그 칸을 들어가서 잔액과 추계액을 각각 쓰면 끝나요. 그냥 알아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사실 없어. 근데 115번 문제를 보면은 114번은 그럼 영업부 300, 제조부 400인 거 아시죠? 네. 칸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500, 800이니까. 그럼 115번은 조금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적어놓은 거예요. 115번도 똑같이 12월 31일인데 얘도 자동인 거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안 적혀요 칸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게끔 문제를 낸 건데, 그럼 아까 114번은 칸이 2개였잖아요. 그럼 115번은 왜 칸이 3개냐? 맨 왼쪽에 기초금액이죠. 기초는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1월 1일이면은 사실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넘어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4번 문제를 생각해보면 114번에서 영업부 300 더했죠. 그래서 2,800이 됐잖아요. 그 2,800이 넘어오면 기초금액이 되는 거예요. 잔액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은 플러스 금액을 정하는 거고 그 결과물이 잔액이잖아요. 그 잔액은 넘어오지. 네, 뭐 그 정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기초금액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칸을 보시면 기준 감소금액 있죠. 그러면 왜 부채를 쌓다가 줄어들었냐 하면 진짜 퇴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금액 2천이라는 소리는 작년 말에 생각을 해봤을 때 직원들 다 퇴사하면 2천 줘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왜 중간에 800이 줄겠어요? 누군가가 800 들고 퇴사했단 소리예요. 그러면 2천 중에 진짜 800이 나갔네? 그러면 기초금액에서 사용금액을 빼면 1200이잖아요. 이게 잔액인 거지. 그러니까 두 개 합쳐야 잔액이에요. 여기서 합친다는 말은 빼란 소리죠. 감소가 마이너스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2000으로 시작했죠. 800 썼죠. 여기까지 1200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1200이 위에 있는 문제 잔액 1200 이거랑 같은 거라고. 그러면 이 115번의 생산부는 잔액이 1200인데 2200 만들어라. 답 1200.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정말 간단한 산수고요. 절대 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영업부도 바로 구할 수 있죠? 1700 빼기 700 1000인데 어떻게 1900으로 만들래? 근데 이런 거 풀 때는 제가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대로 하면 1900 마이너스 괄호 열고 1700 마이너스 700 괄호 닫고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1700에서 700을 써서 1000이 남았다. 네, 이걸 1900으로 만들어야 되면 얼마를 더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공식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은 역으로 추산을 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114, 115는. 근데 뭐 붕괴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다음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114랑 115번이 500, 800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생산부 115번으로 한번 해보면요. 115번은 생산부 거가 1000만원이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000만원이 쌓인다는 소리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쌓인다 부채. 그러면 부채가 늘었죠. 1000만원 더 나가겠네. 앞으로 더 나가겠네. 그럼 기분이 안 좋죠? 그 비용인 거예요. 일단은 생산부니까 500번. 그럼 비용 이름이 뭐냐? 이거 퇴직금이잖아요.
퇴직급여예요. 앞에서 나온 적 있어요. 퇴직급여. 그럼 이걸 해석하면 1,000만 원 나간다. 생산직 직원 때문이다. 이런 느낌이죠. 왜냐면 근무를 많이 할수록 퇴직금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근데 생산부는 끝났고요. 이제 영업부 보니까 영업부 900이죠. 그러면 영업부도 900이 부채가 또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채는 안 나누거든요. 어차피 나갈 돈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900 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은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900은 800번 퇴직급여. 분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깁니다. 하면 저절로 분개를 해줘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쪽 부분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손충당금이랑 좀 비슷하고 차변은 대손상각비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이 나간 것도 아닌데 비용을 미리 잡는 거예요. 회계는 보수적이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다 이거지. 저는 퇴직금을 쌓는 건 뭐 좀 무난한 편이고, 이제 그 퇴직금 쌓아놓은 걸 한번 써볼게요. 직원 퇴사하면 되거든요. 116번부터 볼게요. 116번 퇴사했습니다. 8월 15일 회사는 생산직 직원 A씨의 퇴직으로 퇴직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일단 보통예금이 5천이 나간 건 팩트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대면에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7천만 원이 쌓여 있는데 이 사람이 비중이 엄청 크네요. 5천만 원을 들고 나간 거죠. 그러면 이게 7천만 원이 있다는 소리는 전 직원이 다 퇴사하면 7천만 원이 나가겠다. 근데 오늘 진짜 5천 줬잖아요. 그럼 이제 5천이 더 나갈 일은 없으니까 7천에서 5천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사라집니다. 차변으로. 그게 먼저예요. 부채가 5천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거 써놓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직원한테 돈을 주는 거죠. 5천만 원. 개인이죠. 세법 몰라. 원천징수 해야 돼. 원천징수 해야 정상이겠죠? 월급 주는 거랑 뭐가 달라? 한 달에 한 번은 월급 주고 퇴사하면 퇴직금 주는 거, 그 차이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예수금이 있어야 돼. 원래 예수금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상황마다 다르겠지. 원천징수를 해야겠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중요한 거죠. 원래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뭐.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있는데. 원래는 5천을 다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은 다 주는 것처럼 되겠네. 뭐 말은 안 되지만 우리는 뭐 까라면 까야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월급 주는 거랑 차이를 생각해 볼게요. 월급 주는 거는 차변에 급여 썼었죠. 급여. 근데 월급은 얼마를 주든 간에 총 금액이 급여거든요. 근데 퇴직금은 차변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넉넉하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거 갖다 쓰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긴 해요. 왜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전 직원이 다 퇴사했을 때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말이 사실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나 봐요 또. 그럼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4천만 원이라고 낼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4천밖에 못 끌어다 쓰죠. 그럼 1,000만 원 부족한데?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뭘로 만들었나? 퇴직급여로 만들었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 쓴 거죠. 그럼 부족하면 어떡하냐? 이게 버스카드 잔액인 거거든요. 그럼 잔액 없으면 현금 꺼내야 되죠. 그게 퇴직급여 다시 오는 거죠. 그게 대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면 여기 500번 퇴직급여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500번 퇴직급여로 만드니까 부채가. 네,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 밑에 부족한 것도 나올 거예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죠. 다음 문제는 117번이고요. 있는 건 다 넣어놨어요. 문제가 다 달라가지고. 117번은 영업부서 직원이 퇴사를 했네요. 퇴직금 1,450이라고 하고 원천징수세 여기는 말을 했네요. 예수금이죠. 보통예금에서 이체됐다.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데 앞에서 이것부터 배웠거든요. 퇴직연금 확정급여죠. 확정기여 한번 보고 와야겠죠. (60번) 10페이지 60번. 자, 10페이지 60번을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답 퇴직연금 보존자산. 62번 확정기여형 얘는 퇴직급여. 이걸 알아야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근데 가입 안 했대. 그럼 둘 다 안 나오겠네요. 그런갑다. 알긴 알아야죠. 뭔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인지를 해요. 왜냐면 이건 그냥 퇴사하면 이 정도 나가겠구나지 대비를 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알고만 있는 거라고 그냥. 아 퇴사하면 이 정도 나가는구나 까지만 하고 아예 뭐 데뷔까지야 뭐 그때그때 어떻게든 되겠지. 좀 약간 우리 막장 조소 기업이에요 그냥. 근데 퇴사를 한대잖아요. 그럼 일단 확실한 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란 건 없을 거예요. 연금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그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말했잖아요. 1100 이건 사실 조회해야 돼요 원래. 근데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답을. 조회 안 되니까 여기서. 조회라고 써있죠? 조회 표시해볼게요 조회. 원래는 조회를 해야 돼요. 네, 뭐 할 수가 없으니까 1100을 써놨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단 소리는 뭐냐면 대비는 하고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1100 정도 나간다. 근데 또 계산도 잘못했나 보네. 왜냐면 1100을 생각했는데 1450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족한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써먹으면 되겠네. 일단은 퇴직금은 월급 주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고 있으면 그것부터 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꺼내서 쓰자. 1100밖에 없어요. 1100을 다 꺼내서 씁니다. 을 꺼내서 썼어요. 근데 총 1450이잖아요. 350 부족하죠. 350은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겠죠. 어차피 이 부채도 비용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얘는 영업부서니까 800번 퇴직급여고. 이렇게 해서 차변이 1450이 됐어요. 아까는 넉넉해서 하나로 끝났는데 부족하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때는 비용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부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1450을 차변에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월급이면 그냥 급여로 끝나요. 급여 1450. 하지만 퇴직금은 달라요. 내가 얼마나 준비를 했었냐. 그리고 원천징수 135만원 예수공이죠. 그러면 마지막이 보통예금으로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 있었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렇게 두 개인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확정기여형은 그때그때 퇴직급여로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없고 걔네들은 심지어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없어요. 왜냐면 12월 31일마다 부채를 인식한다는 건 돈을 안 줬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확정기여는 한 달마다 다 털어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잖아요. 그럼 확정급여형이에요. 왜냐면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답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대비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없다 그러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개념을 살짝 건드린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한 회사의 태도를 보면 첫 번째 개막장 퇴직연금 안 해. 이럴 수 있죠? 난 퇴직연금 가입 안 해.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어떻게든 주겠지. 이런 느낌인 회사는 그래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파악을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이게 117번 문제잖아요. 우리 퇴직연금 가입 안 했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보자. 가입을 하자. 그럼 첫 번째가 확정급여형 DB형.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어요. 왜냐면 줄 돈을 내 통장에 넣으니까.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있죠.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돈을 내 통장에 넣으니까 부채랑 자산이 같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 DC 하면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죠. 그때그때 털기 때문에. 이걸 알면 좋긴 한데 당연히 다 알면 좋죠. 근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 이게 세트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회사니까 그냥. 그러니까 돈은 보통 예금에서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고. 근데 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다고 해서 꼭 그걸로 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돈이 주식에 묶여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혹시 DB형이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116번을 따져보면 116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만 있잖아요. 그럼 얘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확정급여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말을 안 했잖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그냥 파악하면 돼요. 보통 예금으로 주면 그냥 주면 되니까. 그냥 참고사항이라는 거예요. 참고사항.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116, 117 문제 두 개를 풀면 어느 정도 상호 보완이 되죠. 예수금이 있다 없다, 충당부채가 뭐 부족하다 넉넉하다 이 정도로 상호 보완이 되는 문제고요. 118번은 좀 문제가 좋진 않은데 한번 볼게요. 좋진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18번은 회사 판매직 직원이 퇴직했대요. 셋 다 퇴직이죠.
근데 얘는 애매한 게 뭐냐면 퇴직금이 800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줬단 말 있나요? 없죠. 근데 116이랑 117은 확실히 줬어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118번은 답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이걸 안 줬다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원천징수 이야기도 안 해. 안 줬으니까 원천징수 이야기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얘는 뭐 하자는 거냐? 800이네?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냥. 얘의 답을 찾아라. 참 문제 애매하게 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관련 자료를 조회해라 이러고 있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하는 일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관련 자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확정급여형이죠. 그럼 만약에 줬다고 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관련 자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쌓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조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줬단 말을 안 했잖아요. 안 줬는데 굳이 조회를 할 필요는 사실 없죠. 물론 참고로 그냥 조회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답과는 무관하다. 줬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건 안 써놨네? 아마 넉넉했던 것 같아요. 넉넉해서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꺼내서 써보죠. 뭐 이럴 수도 있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했는데 800보다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3개예요. 그 3개를 벗어날 수는 없어. 많거나 부족하거나 없거나. 그럼 그거에 맞춰서 알아서 할 수 있죠? 부채 800을 쓴다거나 부족하면 있는 만큼 다 쓰고 만약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판매직 직원이니까 800번 퇴직급여가 나올 수도 있겠다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면 X표로 할게요. 얼마인지 뭐 지금 알 수는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3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근데 줬다는 말 없음. 원천징수 이야기도 없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퇴직급여 미지급금. 줬단 말이 없잖아요. 800 줘야 되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알았다는 소리죠. 그럼 부채가 쌓인 거지.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적절한 답은 퇴직급여 미지급금인 것 같다. 퇴직연금 미지급금인가? 하여튼 뭐 비슷한 거거든요. 퇴직급여 미지급금인가? 퇴직급여 미지급금이면 직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이 없죠. 없으면 뭐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뭐 땡땡 직원 누군지 몰라요. 근데 써놔야겠죠. 왜냐면 우리 회사가 안타깝게도 월급을 여러 명한테 밀렸을 수도 있으니까 A 얼마, B 얼마, C 얼마 이렇게 해야겠지. 그리고 부채. 일단 이게 정답이 됐고요. 퇴직급여 미지급금인가 퇴직연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오는 거 쓰면 되죠 뭐. 그리고 복수정답 처리가 됐던 게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답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적겠거니 추측하는 것도 맞다고 해주겠다. 그러니까 안 줬다 또는 그냥
별말이 없네. 그러면 확정 급여형 믿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줬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봐줄게 였는데 좋은 문제는 아니죠. 아마 낸다면 보완을 해서 내겠죠. 그래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정답이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어도 정답이었다.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답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줬다는 말이 없으니까. 사실 억지잖아요. 원천징수 이야기라도 했으면 그래도 저게 답이 유력한데, 그러니까 저는 원천징수 여부로 판단을 한 거였습니다. 퇴직금 관련된 건 끝났다. 퇴직금 끝. 그래서 퇴직금이 좀 중요한 주제라고 했고 설정하고 주는 거 있는 문제 다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건 자본이네. 자본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본이 어려운 이유 방향이 없어요. 자산은 나한테 오는 거죠. 현금이 나한테 오는 거. 부채는 나한테서 나가는 거죠.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다, 나한테서 나간다. 방향이 정해지니까 빨리 온다, 늦게 온다. 빨리 나간다, 늦게 나간다가 있잖아요. 자본은 안 움직여요. 왜냐면 자본은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안 갚아도 된다 이거거든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력도 없어. 한번 자본을 좀 빨리 해야겠는데 진도가 이거 참 자본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산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자산이고요. 갖게 될 것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한테 있거나 나한테 들어올 거거나. 그러니까 두 개. 그리고 부채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데 나갈 거. 그러니까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산은 들어오는 거고 부채는 나가는 거고. 빨리 들어온다, 늦게 들어온다, 빨리 나간다, 늦게 나간다. 이 정도 방향, 속력 정해진 거죠. 그럼 자본은 뭐냐? 자본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안 갚아도 되는 거. 뭐 없잖아요, 방향이. 그냥 자본은 자본인 거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감을 잡기가. 그래서 자본은 안 갚아도 되는 돈. 그러니까 자산 중에 안 갚아도 되는 파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지. 왜 안 갚아도 되냐? 투자 받았으니까. 상대방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될 거라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그럼 내가 꼭 잘 되기만 하나? 못 될 수도 있지. 그럼 못 되면 걔는 돈을 잃어버리는 거. 그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 처음에 이 검은 색깔 자본, 얘는 투자를 받은 돈 정도의 느낌이에요.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수익 비용이 같이 있는데
수익과 비용 빼면 남은 게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이 수익과 비용은 관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억 벌었다, 80억 썼다 이런 개념. 그럼 20억 벌었네? 라는 관념적인 겁니다. 그러면 100억 벌고 80억 썼다. 그럼 20억 남았다. 그럼 이 20억 남았다라는 생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이라든가 보통이금이라든가 그 이익이라는 개념이 자본에 붙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번 돈이잖아요. 그럼 이익이 뭐든 간에 자산이 늘겠죠. 근데 그 자산은 부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벌었는데. 그래서 자본을 늘리는 자산일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그러면 자본은 방향은 없지만 구성을 따져보면 자산 부채는 다 유동비 유동이었죠. 왜냐면 방향 속력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없으니까 두 개로 나누는데 자본은 투자받았던 돈이고요. 투자받은 돈. 그리고 파란 색깔 자본은 번 돈. 그러니까 투자받은 돈은 당연히 갚을 필요가 없죠. 번 돈도 갚을 필요가 없죠. 두 개로 나눠집니다. 투자받은 돈, 번 돈. 네, 일단 가장 큰 개념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이름이 있어요, 각각. 자, 이 검은 색깔 자본은 이름이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왜냐면 이 자본거래를 할수록 자본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죠, 그냥. 자본거래라는 거는 투자를 받는 거래. 그리고 밑에 파란 색깔은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손익거래. 손익은 수익과 비용을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장사를 해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주주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건 수익은 아니야. 자본인 거예요. 투자 받은 돈은. 근데 번 돈, 땅에서 길을 가다 주운 돈 있죠. 그건 수익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투자 받은 것과 번 것.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자본 거래는 주주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주면 그 대가로 주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한테 투자를 한 만큼 그 사람은 내 주식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주주지. 주주는 곧 투자자를 말하고. 그럼 손익거래는 누구랑 거래했냐? 거래처랑 했겠지, 당연히. 그래야 돈을 벌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구분하면 자본거래는 주주, 손익거래는 거래처, 이 정도 느낌이다. 일단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했어요. 내일 또 할 건데 자본이 어려우니까 그냥 상황 살짝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럼 이 자본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 이것까지만 해야겠다. 이거 맨날 하던 거 있죠. A, B. 우리는 A고 돈이 필요해요. B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일단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선택권 뭘 줄 거냐. 그럼 앞에서 사채했을 때는 차용증서 줬죠. 그러니까 야 100만 원 줘봐. 내가 100만 원 써진 차용증서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100만 원으로 바꿔줄게. 그럼 그때는 A 입장에서 부채가 생기는 거죠. 약속을 한 거니까 갚기로. 근데 지금은 돈 주세요 했는데 넌 뭐 줄래? 말 잘 들을게요. 그게 끝인 거야.
그래서 그게 소유권이고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주식을 산다 판다 하면은 자 주식이라는 물건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내가 막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한테 돈을 맡기는 거야. 이걸로 장사해봐라 하고 7만 원을 내가 준 거야. 그럼 저한테 7만 원을 투자해 주셨으니까 그 증거로 주식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면 헷갈려버려요. 그러니까 B가 나한테 자발적으로 투자를 한 거야. 야, 너 장사 잘한다며 소문났더라. 내가 7만 원 투자할게. 이 돈은 나중에 안 돌려줘도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고맙잖아. 아이고 투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주식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을 때마다 주식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주주총회 가서는 이제 표 배틀을 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투자 많이 했나. 그러면 투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목소리 제일 크겠죠. 내가 투자 제일 많이 했어. 걔가 대주주야. 그럼 걔 말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늘지만 대신에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느는 거야. 그러니까 사공이 많아지는 거지 피곤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근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키우려면 주주가 많아야겠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내가 주식 다시 사서 다 태워버리면 돼. 주주 다 꺼져 그냥 하고 나 혼자 할게 이래도 돼. 근데 초기 자본이 없을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대가로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받지만 내가 제 말을 듣는 신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돈 많으면 내가 내 주식 다 사버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게 1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자본인 상태야. 그러면 지금 A는 자산이 늘었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자산이 늘면 부채가 늘거나 자본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산의 성격을 생각해봐요. 이 돈 안 갚아도 되지. 그럼 얘는 자본인 자산인 거야. 성격이 자본인 자산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자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채인 자산, 자본인 자산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파란색으로 글자 쓰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B는 어떨까? B는 확실히 자산이 줄었죠. 돈을 줬으니까. 그래도 얘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얘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지. 그게 자산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남한테 팔아도 돼요. 그럼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주식은 자산인 거예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 윈윈이네. 둘 다 자산이 늘었네요. 이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이 자본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내일 자세히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